전쟁, 기근, 역병, 죽음, 아포칼립스에 기재된 멸망 시나리오죠. 아포칼립스는 신약 성경 마지막본인 요한계시록, 요한묵시록의 영어명이며 담긴 내용이 종말에 대한 예언이라 그 자체로 종말이라는 뜻을 내포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거나 좀비 아포칼립스 등 장르의 한 종류로서 설명되곤 하죠. 오늘 알아볼 이야기는 이런 아포칼립스가 일어나기 전 지구를 탈출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죠. 이브 크라메르는 권위 있는 항공우주국의 우주 프로젝트 담당자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누군가 제시한 우주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거절하는 일입니다. 그는 고장난 계산기와 잉크가 말라버린 펜이 들어있는 가운을 벗는 법이 없었으며 그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사실 상부에서 어떠한 우주 프로젝트도 승인할 생각도 예산도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언젠가 보란듯이 프로젝트를 통과시키고 우주로 나아가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는 기자들에게 있어 매우 좋은 소재였습니다. 우주에 관한 공상이나 실패한 프로젝트 따위는 좋은 가십거리였으니까요. 그날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는 기자와의 인터뷰가 조금 늦는 바람에 과속을 하고 있었고 그만 유망한 요트 항해사이자 운동선수인 엘리자베트를 차로 치게 됩니다. 엘리자베트는 사고로 하반신 마비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이브 크라메르는 고소당하여 법적 최고형 및 집행유예 처분과 운전면허 정지, 엘리자베트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 지급 등을 명령받았습니다. 이브 크라메르는 법정에서 이를 모두 인정하며 엘리자베트에게 다가가 사과하려고 했지만 엘리자베트는 인생을 망쳤다는 분노에 휠체어에서 몸을 던져 다가오는 이브 크라메르를 목을 졸라 죽이려고 들죠. 이후 법정 경비원들이 둘을 격리하긴 했습니다만 둘의 인생은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엘리자베트는 우울증과 폭식증, 신경질적인 성격이 되어갔으며 이브 크라메르에 대한 분노를 키워갔고 이브 크라메르는 자책감 때문에 엘리자베트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시당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브는 엘리자베트에게 용서를 비는 시간 이외에 300건이 넘는 우주 프로젝트를 검토하기 시작하죠. 그 프로젝트에는 허황된 이야기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기재되어 있던 터라 반려되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브 크라메르는 오래전 아버지가 남겼던 프로젝트 태양범선 프로젝트를 발견합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철저히 검토하고 보강하여 프로젝트를 완성하기에 이릅니다. 그는 당당히 태양범선 프로젝트를 상부에 보고하였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고 절망하게 되었죠. 이 소식은 기자에게 넘어갔고 기사를 통해 어느 한 부자에게 소식이 들어갑니다. 그 부자의 이름은 가브리엘 맥 나마라. 그는 천부적인 장사꾼이었고 막대한 부로 사치와 향락을 즐기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폐암을 진단을 받고 모든 것을 포기하였을 때 문득 그의 프로젝트를 보고 후원하기로 결심하죠. 그 둘은 프로젝트의 기틀을 잡기 시작합니다. 이때 태양범선이라는 프로젝트 이름이 딱딱하다는 이유로 프로젝트 이름을 마지막 희망으로 바꾸었고 이후 연구소가 설립되고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마지막 희망이라는 이름이 너무 비관적이라는 이유로 이름이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는 프로젝트명을 유지하되 내부에서는 파피용이라고 부르기로 말입니다. 파피용은 태양판이자 돛인 솔라세일을 활용한 우주선 모델이었고 타고난 돛 조종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브는 엘리자베트를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영입을 시도하죠. 당연히 엘리자베트는 미쳤냐면 날뛰었습니다. 그의 비서에게 막말과 폭언, 물건 등을 던지기 시작했죠. 그의 비서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으며 항해사의 커리어와 그녀의 꿈을 상기시키고 나아가자고 설득하죠. 여기서 TV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관이 비춰지는데요. 세계는 전쟁의 시대였고 종교적 맹신이 존재하였으며 맹목적 테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환경 오염이 가득했고 인구 과잉이었으며 가난과 기아, 빈곤이 가득했습니다. 일종의 디스토피아 세계관으로 설명되는데 현 시점 현실이 이런 상황이니 조금 아이러니하네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엘리자베트는 이브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
비만에서 해방시킬 것, 연봉을 매우 높게 줄 것을 요구하고 결국 합류합니다. 파피용 프로젝트는 우주선을 날려 우리가 살아갈 환경과 비슷한 행성까지 인류를 싣고 항해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항해 기간은 1000여 년, 자연적인 인류 보존을 위해 남자 1000명과 여자 1000명을 탑승시키고 항해하는 것으로 기획되었죠. 그러나 점점 프로젝트는 확장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점점 커지며 결국 우주선이 아닌 우주를 날아다니는 도시가 목적이 되었죠. 그로 인해 아드리엔 바이스라는 생물학자이자 심리학자가 합류합니다. 그는 사막에서 밀폐 공간을 조성하고 사람을 포함한 각종 동물과 식물로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성공한 인물로, 문제가 없었다면 실험은 계속되었겠지만 어떤 참가자가 실험실 내부에서 신흥 종교를 창시해 참가자들끼리 전쟁이 나는 사건이 발생했고 실험은 해산되었죠. 그는 비슷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우주 도시 프로젝트를 구성하는데 꼭 필요한 인재였습니다. 이후 프로젝트는 착실히 준비됩니다. 여러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탑승할 사람들을 모집하게 되죠. 참가자들은 몇 가지 조건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선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정치인, 군인, 목사 등은 제외가 되었는데 정부도 군대도 종교도 없는 최초의 사회를 꿈꾼다고 제외했습니다. 그렇게 14만 4천 명의 최종 인원이 선별되죠. 순항하던 프로젝트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주선 발사 실험도 진행했던 만큼 군사 레이더망이 적발되었고 정부는 스파이를 심어 알아낸 결과 파피용에 관한 이야기를 알게 되죠.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사실을 공표하며 숟가락 얹기를 시도합니다. 또한 종교계, 이념계 쪽에서 달려들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 각 국별 대표자를 한 명씩 탑승시킬 것을 요구한다거나 종교별 대표자를 한 명씩 탑승시키라거나 완벽한 남녀 동수를 요구한다거나 정치 정파별 비례대표를 구성한다거나 민주적 선거, 로또, 시험을 쳐서 들어가자는 등의 말이 나왔죠. 그러나 맥나마라는 이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거절하였고 세상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마지막 희망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시켜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연구소 내 폭탄 테러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희망 센터에서 초기의 열광적인 분위기는 사라지고 팽배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죠. 이에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지만 이를 굳이 막진 않았습니다. 문제를 직시하는 사람들만 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시간이 흘러 파피용의 완성이 임박되었습니다. 세계는 혼란했습니다. 마지막 희망 프로젝트를 신랄하게 비판해온 독재자 한 명이 자국의 핵 무기 보유 사실을 밝히며 종교적 대의를 위해서라면 인접국을 초토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고 세계의 대도시들의 하늘은 대기오염으로 황갈색 안개가 가득 끼었으며 수많은 테러가 재앙되었고 알 수 없는 질병이 세계를 강타하였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자 세계의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 프로젝트를 이기주의 집단이라며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 프로젝트에 반대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시간이 갈수록 인신공격의 수위는 올라갔고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83%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우주선 제작에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허가 없이 우주로 도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채택하였고 우주선 및 센터에 속하는 모든 물건을 국유화시켜 국방부에 귀속시킨다는 시행령을 공표하였으며 맥나마라의 항공우주센터를 접수하기 위해 장갑차와 경탱크로 무장한 500명의 군인들을 파견합니다. 과연 그들은 살아남았을까요? 살아남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밌게도 이 책에서 종교를 배척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몇 가지의 장치들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파피용에 최종 탑승하게 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 기재가 되어 있을 만큼 기독교나 카톨릭 쪽에서 신성시되는 숫자이고 작품의 배경이 되는 디스토피아적 풍경은 요한계시록에 기재된 전쟁, 기근, 역병, 죽음을 연상케 하죠. 이후의 이야기도 이런 장치들이 차례대로 돌아가니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하실 겁니다. 오늘 설명드렸던 작품 파피용은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님의 대표작 중 하나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꼭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책 리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